사실상 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선 신호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제로금리가 비정상이거든요. 그렇죠.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은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집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 와, 이게 더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15 모니터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설날 이제 아마 많은 가족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 오미크론 때문에 모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오를 것인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식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부동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모신 분은요. 연세대 정경대학원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한문도 교수님은 네. 부동산의 하락 쪽에 방점을 좀 찍으시는 것 같고요. 예. 우리 김인만 소장님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직은 버틸만 하다. 버틸만은 하죠. 예, 이쪽 찍으시니까 두 분이서 왜 본인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근거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지금 부동산이 하락이 시작이 됐다.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내려갈 것이다. 안정화될 것이다. 이제 큰 소리를 좀 치는데 말 그대로 이건 큰 소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집값은 실제로 지금 내리고 있나요? 먼저 우리 한 교수님. 저부터? 일단 지표상으로 이 주택가격 상승률은 아직은 완전한 하락세로 접어든 수치는 아니고요. 일부 서울 25개 구 중에 한 4-5개 구는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나머지 구는 이제 상승폭이 많이 둔화돼서 보합이나 한 8개 구는 보합이고 나머지 구들은 한 0.067%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그 수치가 10억짜리 좀 한 50만 원, 60만 원 오른 건데 공인중개사가 호가로 하는 데이터가 잡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선 신호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일단 거래량이 너무 급감을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저저번 주인가 여기 한번 출연했을 때 12월 주택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가 만약에 또 1000대로 나온다면 이건 하락세로 들어간 것으로 봐도 바로 보는 것이 좀 상식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1월 달에 1363건인데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요. 12월 지금 오늘 방송이 한 5일 남았는데 6일 남았는데 뭐 연휴 끼고 이러다 보면 그죠? 그러면 별로 시간이 없는데 5일을 계산한다 해도 현재 지금 숫자가 1053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한 1200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 1000대예요. IMF 글로벌 금융이 그 12.16 대책 이후에 아무런 위기도 없는데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는 시장이 급변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강남에 이제 하락거래 지표들도 뜨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정부가 하향 정세에 뭐 자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4, 5년 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겠으나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신뢰성이 있고 그렇지. 시장에서 이렇게 8.15 모니터기나 실제 팩트체크하는 분들이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게 시청자나 일반 소비자분들이 판단하기 더 좋지 정부 말은 이제 말만 나오면 이상하게 신뢰가 안 가니까요. 일단 짜증나죠. 아니 네. 예를 들어서 30%, 40%, 50% 올랐는데 0.2% 내렸다고 좋아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한 교수님은 뭐 지금 서울 지역의 대여섯 군데의 약간이지만 하락세 이것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보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인만 소장님 동의하시나요? 일정 부분은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통계나 주변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을 체크해 보면 상승세가 꺾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들, 경기도 같은 경우도 광교신도시도 그렇고요. 뭐 의왕,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을 보면 작년에 많이 올랐던 지역들 위주로 좀 조정이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상승세는 아니고요. 꺾인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이걸 하락으로 봐야 되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이긴 해요. 왜? 우리
작년이죠. 추석 지나고 이제 분위기가 좀 묘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몇 개월인가요?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4개월 조금 침체가 됐다고 해서 4개월, 5개월 정도 과연 하락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2018년도였나요? 9.13 대책 나오고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좀 안정세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저는 대세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뭐 대선에 대한 변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보면 조금 섣부르다. 한 4개월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하락세라고 오두방정 떠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오도방정을 떨었습니까? 정부가. 아, 정부가. 네. 그래서 정부 말을 보자면 우리 대부분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3억 하던 집이 5년 만에 지금 10억까지 올랐는데 5천만 원 떨어진 거 가지고 하락이라고 오두방정을 떨면 보는 사람 화나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씀은 인정하는데 옆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부 입장하고 좀 틀린 게 정부는 그냥 뭐 막무하는 식으로 그냥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번 출연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역대 최대 찍었거든요. 노무현 때 미지가율 164인데 지금 182.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가 미국이 141대 버블 터졌고 일본이 136일 터졌는데 대한민국 지금 180입니다. 또 다른 부채출하면 190까지 갔어요. 이것도 세계 1위고 또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말씀드렸고 또 PIR도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역사상 18.5 서울이. 서울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DSR 기준에서도 지금 37%거든요. 37%인데 45.9가 임계점이라고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국은행에서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주택 그 취약성지수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100입니다. 100. 1에서 100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100이면 갈 데가 없는 수치예요. 버블이 정점이라는 얘기죠. 취약한 게 100인 상태인데 그거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은에서 못을 딱 박아놨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장님 말씀대로 4개월 갖고 이제 5개월째입니다. 1월이니까 9, 10, 11, 12, 1 5개월 연속인데 만약에 그 다음 달 2월 달까지 이어진다면 그때는 인정하십니까? 6개월 동안 계속 거래가 하락하고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게 나오면 그때도 아니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집값은 7년 상승해도 아니라고 했는데 정부가.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장님 생각과 저는 다른 게 뭐냐.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지금 상승률,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잖아요. 좋아질 요건이 10개고 나빠질 요건이 2개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반대면 나빠질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부동산의 하방 요인들이 지금 줄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지표들도 그렇고 피케티 지수도 또 그렇고 그리고 매물량이 지금 엄청납니다. 매물량. 거래는 매물량이 실제로 안 계속 되고. 늘어나고 있어요. 아파트 매물이. 신기하잖아요. 거래량은 줄고 매물량은 늘고 하락거래 늘고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한 10가지 제가 10가지라고 하면 지금 상승 요인은 딱 2가지죠. 전세 임대차 만기에 대한 뭐 이슈 이걸로 전세가 올라가는 거 이건데 그리고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수치 하나예요. 근데 입주 물량 부족은 MB 때도 입주 물량 부족했는데 주택가가 하락했거든요. 근데 근거가 안 돼요. 그럼 근거는 전세 임대차 그거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선 이슈하고. 대선 이슈는 저번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법을 바꿔야지 주택 규제 정책이 풀리는데 법은 국회에서 바꿉니다. 근데 국회는 2024년 말까지 현재 집권 여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럼 만약에 야당이 대통령 후보가 돼도 쉽게 법을 바꾸기 힘듭니다. 물론 뭐 청약 조건이라든지 재개발 정책 좀 완화라든지 조례나 시행령 부분은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영향이 있는데 예전같이 불타오르는 대책을 할 수는 없고 대출 부분도 금융부동산위원장 고정범 그분이 매파예요. 매파에서 여러 번 발표를 했는데 대출이 그동안 6%였습니다. 그동안 계속 1년마다 6% 했는데 증가분을요. 기존의 부채 비율이 6%인데 요번에 표현이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5%도 아니고 4에서 5%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심하면 4% 줄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존의 대출 늘어난 중에 30%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뜻의 의미들을 우리가 곱씹어볼 만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게다가 미국이 좀 아까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미국이 지금 슈퍼마켓에 지금 물건이 비어가지고 마치 무슨 뭐 폭동 사태도 아닌데 인플레이션 상태가 심한 상태가 벌어졌어요. 슈퍼마켓에 물건이 없어지고 인플레이션 심한 거예요.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올릴 수밖에 없으면 우리는 지금도 벌써 3번 올렸는데 또 올려야 돼요. 그러면 하여간 주택
구입할 수 있는 요인들이 점점 나빠진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하락으로 기조를 보시고 좀 보수적으로 2, 3년 대처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지표를 말씀하시면 믿을 수밖에 없는 자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팩트니까요. 예, 이게 어쨌든 팩트라고 생각하시면서 네, 네. 지표를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이 지표를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일단 동의하시나요? 김인만 소장님은?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편이죠. 제가 뭐 급등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압박 요인들이 굉장히 좀 심한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세 차례 연속 올랐죠. 8월 달 오르고 그렇죠. 11월 오르고 1월 달 오르고 2월 달에도 또 오를 가능성이 있고 2월 달 올리고 올해 안에 한 2번 더 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한 2% 가까이 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세 차례 올려가지고도 이렇게 출렁출렁 되는데 주식도 그렇고요. 코인 시장도 그렇고요.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영향을 받고 있는데 미국도 이제 시동을 걸죠. 3월부터 아마 한 4차례 정도, 올해 한 4차례 정도 올리고 올해만 올리면 괜찮겠는데 아마 내년, 후내년 계속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나 이런 부분, 테이퍼링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참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대출 규제도 심하죠. DSR 네. 총량 규제가 7월 되면 또 3단계 더 강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저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봐요. 왜? 금리만 보더라도 막 올라가는 게 되게 두렵고 부담스럽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로금리가 비정상이거든요. 그렇죠.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은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금리의 좀 달콤함을 많이 느꼈다면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요.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이게 한 5년? 그게 한 5년 만에 제가 느끼는 바는 한 3배 정도 저는 올랐다라고 체감이 드는데 괜찮은 아파트로 본다면 네. 이 정도 올랐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조정, 한 30% 정도 조정은 저는 뭐 정상적인 과정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호들갑 들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조정이 되더라도 저는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올랐는 게 얼만데 아니, 3배 올랐는데 뭘 30% 조정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아니 근데 그 5년 전에 초기 그 낮은 가격에 잡으신 분들은 30% 조정 그래 내가 3배 올랐는데 30% 조정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 작년에 영끌하신 분들 특히 젊은 분들 걱정이죠. 이런 분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충격이 오죠. 소장님 안티편 많이 생겨 말씀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0% 자, 됐다가 뭐 그러면 그분들은 오른쪽에 30%다 잃은 건데. 올랐는 게 올랐는 건데. 아니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으로 먼저 첫째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조건, 지표들이 보이고 있다. 이건 한 교수님 의견이시고 네. 그 지표의 팩트는 동의한다. 네. 그러나 그것이 급격한 하락보다는 횡보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저는 게 약보합세 정도 약보합세 정도. 네네. 약보합세라는 건 보통 한 몇 프로 정도를 마이너스 몇 프로를 저는 5%에서 10% 정도 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떨어져 봐야 마이너스 5%, 10%의 어떤 조정이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끝났다. 네. 던지자라고 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뭐 항상 부족하죠. 항상 부족한데 내년에도 부족하고요. 계속 부족한 지역이고 이게 개선될 여지가 있냐라고 하면 대선 후보들이 막 집어 던지는데 사실 그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전세 부분도 있고요. 투자 심리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또 대선의 변수도 있고 투자 심리가 죽지 않았어요? 지금 살아 있어요? 죽진 않았죠. 관망을 네. 하는 거죠. 네. 투자 심리가 죽으면요 2012년처럼 돼야 돼요. 막 집어 던져가지고 너도 나도 매물이 싸게 지금 탈출 안 매물이. 하면 우리 다 죽어. 타이타닉처럼 빨리 탈출해야 돼라고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켜보고 기회가 되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좀 줄일까? 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상황이지 지금 집어 던지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전에 그 미래에셋 이광수 의원한테 말을 듣다 보니 그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장이 하락이든 상승이든 이렇게 반대로 꺾이는 어떤 변곡점에서는 거래량의 변화가 그걸 예상을 좀 알 수 있게 해준다. 네. 근데 지금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분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한 교수님은 거기에는 뭐 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120% 동감이죠. 근데 김인만 교수님은 왜 그 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건가요? 다른 생각이라기보다는 우리 거래량은 중요한 변수긴 맞죠. 정상적인 거래라면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면서 오르든지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최근에 양상을 보면 거래량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거래량이 올해만 줄어들었냐 그러면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거래량이 가장 많았을 때가 2017년?
18년 정도가 가장 많았고요. 19년부터 거래량은 줄어들었거든요. 계속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가격이 계속 올랐고 올해 이제 작년 9월 이후부터 좀 달라지긴 했는데 거래량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저는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재작년에 왜 그렇게 올랐을까? 우리 연끌 많이 하셨는데 왜 그렇게 올랐을까 보면 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부터 한번 보자고요.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뭐 늘어나냐, 주냐, 뭐 이 절대적인 수요냐, 뭐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불안했죠. 2020년, 2021년 우리 그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 그렇죠. 불안한 마음에 너도 나도 굳이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2030 세대들이 많이 연끌을 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기성세대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좀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포모 현상,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뛰어들어서 수요는 뒷받침이 됐는데 공급에서는 왜 왜곡이 생겼냐면 일단 절대적인 공급 물량, 건축계획, 입주 물량은 안 나오죠. 정부에서 3기 신도시들, 3기 신도시 언제 입주될까요? 한 5, 6년 후? 그렇죠. 지금부터 5, 6년 있어야 입주를 할까 말까란 말이에요. 올해, 내년, 후내년에 입주 물량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공급 물량은 안 나오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좀 내놓아야 되는데 이제 심리가 팔고 싶어서 이렇게 좀 내놓아야 되는데 양도세, 중과세에 막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작년에도 양도세, 중과세만 좀 빨리 해줬더라면 오히려 집값이 이렇게 안 오를 수도 있었다. 왜? 불안한 연끌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수요가 늘어나긴 했지만 공급이 좀 뒤받쳐 주게 되면 이 정도까지 급등을 안 하는데 작년에 꽉 막혀 있었기 때문에 급등을 했고요. 올해는 일단 대선에란 변수가 있죠. 우리 3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될 사람들도 일단 기다려보자가 굉장히 강하고요. 또 하나는 대선 후보들이 저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둘 다 양도세, 중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카드를 던지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면서 지금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급감하고 약간 왜곡된 상황이 되는데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물론 어떤 정책이 펴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일시적인 반등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게 폭등은 아니고. 지금이 뭐 서울 거래량이 뭐 1000건, 몇백 건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오르든지 내리든지 간에 굉장히 심각한 비정상의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어느 정도 거래량 뒷받침이 되고요. 떨어지는데도 제가 앞서서 30% 하락 이야기했는데 올해 30%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2009년도, 10년도 이때부터 떨어지는 것도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올라갈 때도 우리가 수직선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좀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다가 또 매수 대기세가 달라붙으면 오르고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조정이 되면 반드시 매수 대기자들은 존재합니다. 들어오죠. 들어와서 반등을 좀 하다가 계속 달라붙으면 대세 상승이 되는데 지금같이 기준금리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계속 달라붙어서 대세 상승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좀 반등하다가 또 조정되고 반등하다가 조정되고가 한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러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한 30% 현재 시세에서 그렇죠. 좀 하락할 수 있다. 2025년, 6년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고점 대비. 그러면 10억짜리가 30억 갔다가 25억, 20억 정도 가는 과정은 저는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올해 내에 갑자기 뭐 30% 떨어진다면 그건 폭락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규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뭐 3년이라는 정도 시간 후에 네. 결국은 부동산은 30%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근데 사실 30% 정도면 부동산에서 상당히 큰 조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거 그렇죠. 뭐 한 1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폭락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네. 그렇다면 결국은 시기의 문제지. 그럼 한 교수님은 그 생각하시는 그 하락의 그 폭이 몇 년여에 걸쳐서 일어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소장님이 저 뭐랄까 논리 중에 이제 답이 다 나왔는데요. 자, 30%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팔아야겠죠.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면. 갖고 있는 사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도 매물이 많아서 안 팔리고 있는데 다주택자 유예를 하면 물건이 더 나오죠. 그렇죠. 그럼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5년이 걸려도 5년 뒤에 집값이 그래도 싸다면 계속 그쪽으로 가겠죠, 사람들은. 그러면 급격하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존재 조건이 뭐냐. 정부에서 연착륙 대책을 해놨지만 30% 내려갈 것은 소장님도 얘기하다시피
대부분의 경험상 IMF와 글로벌 금융을 겪어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 머니톡 시청자분들 중에 뭐 20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경험이 없으시면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인지 세 번째거든요. 네. 그럼 경험을 더듬어 보면은 거짓말같이 40~50% 빠지거든요. 아파트가 신기하게 아파트가. 강남도 평균? 그 당시도 그 전에는 뭐라 했냐면 지금 방송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죠. 2006년 7년도에 떨어져 봤자 하고 1, 2년 동안 언론들이 받쳐줬습니다. 근데 결국 음마 아파트가 2006년도 꼭지에 14억이던 게 13억 9천 정확하게 꼭지가 7억 1천까지 내려왔습니다. 3년 만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더듬어 볼 때 지금 이제 얼마 정도 하락할 것이냐고 여쭤봤을 때 또 대부분의 상승이나 보합을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 교수님들도 2023년에서 4년에 무조건 떨어진다는 데는 동의를 해요, 또. 근데 2023년, 24년에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건 뭐냐면 표현을 안 하시지만 속으로는 대세는 하락이다. 이어진 거라고 그동안의 경험상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팩트로 계속 얘기할 뿐이고 소장님은 그래도 반등이나 보합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그럼 판단은 시청자 몫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악의 경우 외부의 문제, 그러니까 중국의 헝다 사태가 좀 커진다든지 미국이 갑자기 뭐 폭동이 일어나거나 뭐 이래가지고 금리를 갖다가 미국 아시잖아요, 살벌한 거. 순간적으로 탁 연준의장이 휙 돌면 갑자기 1, 2% 확 올려요, 금리를. 막 몇 달 만에. 그러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이 네네. 발생이 급격한 금리 되면 인상이 거기 떨어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큰 위험을 겪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30%는 소장 의견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서로 의견이 다르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팩트죠. 단지 지금 이 시점에서도 네. 우리 김희만 소장님은 반등의 시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우리가 그 반등의 시기에 집을 팔자는 의견이신가요? 팔아야죠. 파실 분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나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 주세요. 아니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1주택자가 자 우리가 이론과 현실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래 타임머신 타고 그렇지. 갔다 온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논리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우리 생각이 100% 맞다. 이거는 그건 100%야 아니죠. 라고 하면 무조건 팔아야지. 다 무주택으로 가야죠. 근데 세상이 우리 예상처럼 안 올라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도 있고요. 1주택자가 팔았어요. 네. 팔고 집값이 내일부터 뚝 떨어져. 그럼 기분이 좀 묘하게 좋겠죠. 나 진짜 많이 잘 좋겠죠. 빠져나왔네. 많이 좋겠죠. 하지만 또 다른 고민이 또 빠지죠. 우리 인간은 불확실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지났는데 반등이 있어. 내가 잘못했나? 들어가야 되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으니까. 항상 불안하단 말이에요. 우리 과거를 보더라도 2010년에서 2012년도 많이 떨어졌죠? 그때 파신 분들 잘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결국은 집값은 다시 올랐으니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단기 조정 과정은 아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아니 5년 동안 3배가 올랐는데 그럼 계속 올라라고 4배, 5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금 어느 정도 소장님 조정 기간은 저는 같이 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의 한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뭐 큰일 날 것처럼 있는 집을 팔고 기다렸다가 그럼 언제 들어가? 그럼 결국은 30%까지 하락했다가도 그 지점이 지나면 다시 또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어질 수 있죠. 예. 그럼 계속 떨어져? 우리나라 경제가 마탱해 가지 않는 한 그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죠.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거기에 가치가 반론을 제가 좀 펼칠까요? 인생은 60인데요. 제정신 들고 자산 관리하면서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를 케어하는 나이는 30에서 60까지입니다. 60이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뭐가 안 말씀하신 돼요? 언젠가 60은 오르는 건 누구나 무시하나? 다 알아요. 그죠? 다 아는데 중요한 건 꼭지에서 잡으면 상승 기간도 6, 7년, 7, 8년 가지만 하락도 6, 7년 가요. 6, 7년 동안 머리 아파가지고 잠 못 자서 병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산 관리 또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아는데 팔로 모니터게 그러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비쌀 때 사지 않고 쌀 때 사는 게 기본 정석이잖아요. 그럼 지금 주택을 지금 말씀대로 사가지고 7년, 지금 고점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지금 굳이 사서 7년 고생한 다음에 올라가기 전에 그것보다 그럼 기다렸다가 더 저렴한 저가에 사가지고 올라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거 이론 마음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뭐 원자재 시장이든 다 갭 타임이잖아요. 결론은 시간의 그렇죠. 흐름과 미래를 어떻게 잘 보냐는 것인데 지금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지금은 하향 안정화 시점으로 가니 그 하향의 바닥은 아무도 몰라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이 하시는데 다만 지금 너무 고점이라는 사실은 거의 다 동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그리고 해외 많은 분들이 이번엔 다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This time is different.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한데 그동안 금융위기나 이런 게 많이 왔었는데 이번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역사상 이렇게 부채가 버블인 극대화된 시기가 지금 처음이거든요. 이제 GDP 대비 어떤 부채 비율의 증가폭이 역대 처음이라서 지금 케인즈가 얘기했던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걸 경제학자들이 다 알아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건 뭐 누구나 알고 저도 알고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단 우리 한 교수님은 네. 우리 김희만 교수님은 앞으로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한 3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반면에 그 네. 기간이 6년, 7년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건가요? 회복하는 데까지 그렇게 지금 전례를 다 보면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2, 3년 차에 바닥 정도 가거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횡보의 기간이 그러다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 주신 뭐 너무 좀 상태가 안 좋으면 부양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시기가 보통 보니까 한 5년 차인 것 같아요. 5년 차면 6년, 7년 차부터 살살 상승 기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올해 내년에 한번 기다려보는 게 현명한 자산 관리의 방식이 될 거라고 저는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네, 그 김 부분에 교수님.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네. 아, 네,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시 이제 과거를 한번 가보자고요. 노무현 네. 정부 시절에 버블 세븐 우리 중대형 우리 버블 세븐이었죠. 그때 분당, 평촌, 뭐 그래서 그쵸? 일기 신도시. 버블 세븐. 일기 신도시들 뭐 난리가 났었죠. 목동도 난리가 났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2007년도부터 버블 세븐 지역들은 꺾였고요. 물론 한강 르네상스가 나오면서 한강 네네. 반포 이런 지역들은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는데 자 버블 세븐 지역만 보자면 2007년도에 꺾여서 본격적인 하락은 2011년도, 12년도에 그쵸. 가장 많이 떨어졌죠.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맞죠. 제가 앞서서 3년 얘기했는데 아마 하락은 지금부터 3년 내에 30%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안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떨어진다면 좀 더 길게 본다면 사실 올해 뭐 저는 그냥 약보합세? 뭐 내년에도 약보합세 정도? 물론 약간 조정은 될 수는 있겠지만 5%? 10%? 이렇게 보다가 한 2015년, 2025년 입주 물량 안 물리면 한 2, 3년 정도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 시기를 잘 넘겨야 되고 그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다주택자들이야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죠.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물론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이야 혜택이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 우리 주식 용어로 전보하면 되는데 그게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뭐 3주택이니까 하나 정도 줄인다. 나름대로 좀 관리가 필요한데 집 하나 있는 사람 보고 앞으로 하락 안정이 될 것 같으니까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5년 후에 떨어지면 사. 저는 그렇게 무책임한 말은 없다라고 봐요. 아니 5년 그런 후에 얘기 하나 떨어진다는 없는데요? 보장이 있는지 누가 그래요? 떨어질 때 살 수 있어요? 제 말은 2012년도 왜 안 샀어? 무주택자분들 기준으로 얘기한 건데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비싼 집을 살 필요 무주택자들은 없다. 저는 무주택자들은 여기서 고려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는 거지. 집 없는 게 리스크지. 집 하나 있는 게 무슨 리스크냐고. 그러니까 다주택, 그러니까 이걸 투자 혹은 뭐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막 여러 채를 그렇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리스크 관리가 당연히 리스크 관리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네. 그냥 내 집 마련 주택 안 그렇죠.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20% 30% 빠지든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거주 목적이 우선이고 살다 보면 또 반등하는데 어차피 집은 10년간은 못 팔잖아요. 그렇죠. 대략. 대략 10년 가지고 가고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고요. 제 주변에 보면은 타이밍 못 잡아요. 떨어질 때 못 들어가고요. 무서워요. 2011년도 12년도 왜 안 샀냐 그러면 떨어지는 칼날을 어떻게 잡냐고. 반등 칠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타이밍 다 놓치더라는 거지. 집 하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 수를 늘리느냐 줄이느냐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좀 무릎에 서서 뭐 어깨에 판다 이 정도가 맞겠지만 저는 집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
와, 이게 더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누가 계산을 해요? 지금 소장님은 자꾸 1주택자 기준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경우에 따라서 나눠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 시기 상관없이 언제든 해야 된다. 기회가 될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죠. 1주택자인데 자기 집을 갖고 계신데 그러니까 또 세 분이 되겠죠.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학교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그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우상향 되고 결국은 제자를 찾아가는 중에서 누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고 비싸게 사서 고민하고 이 제로섬 게임인데 자기 인생의 목표가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냥 가시면 되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무주택자가 투자를 할 때하고 다주택자 두 부류입니다. 그죠? 우리가 얘기할 것은. 네. 그러면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이 고점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참으셨다가 언제? 하시라는 얘기인데 언제? 지금 말씀처럼 떨어지는 칼날 뭐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출 규제가 있고 여러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지금. 자기 능력이 되는 순간에 집이 무리가 없다. DSR이라는 개념이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서서히 스며들잖아요. 맞아. 대출로 집값 끌어올린 거지. 전세 대출이 집값 올렸지. 다 압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은 서로 원하지 않아요. 투기꾼만 원하죠. 투자자들은 그 정도까지 바라지는 않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좋은 물건, 좋은 입지, 향후 개발 이런 걸 보는 것이지 지금 전세 끼고 갭 투자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10억짜리 집인데 3억 투자해서 3억 오르면 100% 수익률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빙자한 투기꾼이죠. 제가 볼 때. 그게 시장을 왜곡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분들은 서핑 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유가 있으니까 다주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집 하나 팔면 돼요. 나머지 자산관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특별히 고민할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이 뭐 세금이나 이런 게 좀 부담된다 그러면 집 하나 팔면서 이어나가면 되죠. 왜? 다시 오를 때가 오니까. 그럼 그때 다시 복구될 거. 자, 그럼 걱정할 건 뭐예요? 무주택자잖아요. 1주택자는 걱정할 거 없다고 그랬고. 무주택자들이 자기의 어떤 소득은 정해져 있고 부담되는 선에서 갔을 때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도나 또 자산 투자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굳이 지금 살 타임은 전혀 아니다라는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올해까지 기다리면 좋겠다. 근데 막상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올해까지 기다렸는데 계속 내려가. 그러면 이야기 더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또 못 사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답을 자기 소득이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고 추진하는 DSR 40이나 60에 생애주기 기준으로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소득을 본인이 생각하실 때, 충분히 이거는 감내하고 남겠다. 그럼 무조건 사셔도 돼요. 그런데 부담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우리 김 소장님은 네.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공감하는 부분. 왜? 아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네. 정답이 딱 그거더라고요. 필요할 때 사는 사람은 항상 정답이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미래를 모르거든. 떨어질 것 같은데 오를 수도 있고요. 오를 것 같은데도 떨어질 수 있는 게 인생이자 부동산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사야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최근에 우리 연끌 많이 했잖아요. 제가 네.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작년에도 아마 저는 연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항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요. 예상치 못하는 상황. 집값이 90% 이상 계속 상승을 하면 괜찮겠는데 조정기가 오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본, 내 자본에 부모님한테 빌리는 건 괜찮아요. 안 갚으면 되니까. 어떻게 부모님이 그렇죠. 할수 없지 뭐 저당 걸 거야? 나한테 압류 들어오고 이런 거 없잖아요. 가압류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오잖아요. 부모님이니까 믿고 기다려준단 말이야. 괜찮은데 문제는 은행에 빌렸는데 담보대출 괜찮아요. 그냥 왜? 내 아파트를 담보로 빌렸으니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신용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요. 신용대출은 받지 마라. 작은 계획에서 신용대출은 빼라. 제발 신용대출 집어넣고 작은 계획 만들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또 역시나 신용대출은 빼야 되고요. 혹시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아까 떨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추가 투자하지 마시고요.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은 먼저 상환하세요. 돈 모아서 맞벌이하면 할 수 있잖아요. 신용대출을 왜 상환하라고 하냐면 만약에 2025년 때 진짜 본격적인 조정장이 왔어요. 2, 3년 버텨야 되잖아. 진짜 자금력이 부족하면 그때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버티든지 왜? 그때는 안 팔릴 테니까. 그래서 신용대출은 주택 살 때는 자금 계획에서 빼야 되고요. 제일 걱정되는 게 막 그런 분들 있잖아. 뭐 이렇게 많이 했더만 남편 혼인신고 안 하고 한 사람은
집 사고 한 사람은 전세입자로 들어가서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고 막 이렇게 무리하신 분들이 있는데 금리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거의 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이 상태로 오르면 2, 3년 후에 7%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은 저는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의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1주택자, 현재 1주택자이신 분, 그다음에 지금 무주택자인데 살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서 무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고리의 이자를 그렇죠. 내고 있는 자금의 성격이 있다면 요거는 좀 그 하락장을 대비해서 좀 정리를 하자. 네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지역이나 그걸 바꾸든지. 그러니까 좀 비싼 데서 팔고 좀 싼 데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필요한 범위 내의 수준으로 가야지 연끌해서 나는 어디 가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